네, 반갑습니다. 조명철입니다. 예, 아이고, 합주는 너무 좋으네. 이렇게 농사만 지어 놓으면 와서 팔아주는 회사가 있어서요. 조금 들고 나가서 팔기가 쉽지 않는데, 예,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한 3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 국내에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해외에 또 기술 지원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이게 라오스에 가까운 동남아의 라오스에 가서 쪽파 관련된 기술 지원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바로 1월 12일부터 25일까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그쪽에 필요한 농업기술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진흥청에 근무를 할 때는 고추만 한 20년 동안 연구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퇴직하기 전에는 이게 무안에 있는 마늘, 양파, 파 연구소를 우리 진흥청에서 만들어서 초대 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세계 채소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 각지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와서 같이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고추 탄저병이 안 걸리는 거 품종 만드는 일을 2012년부터 14년까지 2년간 했던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라오스에서 2년간 또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가르쳐주는, 그게 우리나라 말하면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라오스 사람들한테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고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고추 교육을 아마 한 30분도 더 들었으실 것 같아요. 늘 그래도 들을 때마다 늘 우리는 기본 원리를 안 배우고 그냥 결과만 배우다 보니까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는 고추 농사의 가장 기본을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의 기본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마늘 농사를 하든지 고구마 농사를 하든지 감자를 하든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병해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혹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평소 때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먼저 받고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고추가 됐든지 마늘이 됐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평소 때 궁금했던 거. 그러면은 질문이 생각나시는 동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해갈 것이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중에 언제든지 뭐 저거는 내가 평소 때 생각했던 거고 다르다, 아니면 저 다른 강사가 이야기했던 거고 다르다, 이 부분은 좀 분명하지 않다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특별히 지금 없으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는 우리 농업에 있어서 우리 이게 합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쌀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작물입니다. 고추는 이름도 다양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번초, 고초, 감초, 영어도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고추가 태어났던 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브라질이라고 하는 남미 쪽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고추는 원래 좀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쪽에는 좀 가물어요. 그래서 고추는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너무 춥도 아닌가요? 오늘 그래도 이게 쌍배기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시기에 좀 편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그제까지 너무 추워서 난리였는데, 그래서 고추는 좀 따뜻한 것을 좋아해요. 원래 따뜻한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고추는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추워서 매년 심어야 되지만 원래 고추가 태어났던 브라질 쪽에는 한 번 심어 놓으면 뭐 한 3년, 5년 계속 고추 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고추 농사 짓기 너무 편한 거지, 그 동네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가 와가지고 제때 안 따주면 탄저병이 와서 다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추는 우리나라에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어요. 뭐 마늘 같은 거는 뭐 4,000년, 5,000년 전에부터 재배가 됐다 그러는데 고추는 한 400년 전쯤에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재배하고 있는 고추,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고추는 한 가지 종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추가 태어났던 저 브라질이나 이런 쪽에 가면 크게 5가지 재배 종이 있어요. 우리는 다 한 가지지만 5가지 종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종이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건 캡시쿰 아눔이라고 해서 피망이나 청양고추나 오이고추나 다 똑같은 종이에요. 그럼 둘이 종자를 교배를 하면 종자가 잘 맺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피망이나 파프리카나 우리 청양이나 같이 꽃가루를 묻혀주면 종자가 잘 달려요. 그럼 종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파프리카하고 우리 그 청양고추하고 옆에 있는 이것들끼리 결혼을 시키면 종자가 안 달려요. 그만큼 같은 고추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고양이 정도 되면 이거는 강아지 정도 되고 이거는 원숭이 정도 될 정도로 고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한 5가지 종류의 고추들이 재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고추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카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고추 탄저병에 안 걸리는 고추는 이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고추들 중에는 탄저병이 안 걸리는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전에 우리 탄저병 저항성 품종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걸 만드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이 고추하고 바카툼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맛은 없지만 아주 강한 껍질이 두꺼운 그 고추하고 결혼을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카툼이라고 하는 거에는 탄저병이 안 걸리는 고추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연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제일 매운 고추는 청양이도 아닌가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매운 고추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쯤에 신문에 몇 번 났어요. 우리나라 제일 매운 청양고추보다 100배 더 맵다고. 재배종 고추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키워보니까 청양고추보다는 한 30배 정도 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고추 한 개면 청양고추 30개와 같은 매운맛이 나온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는 이렇게 아주 매운 고추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우리 동남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데서 키우는 고추가 있어요. 그것들은 조그만하게 위로 주로 달리는 것들이지. 그 애들은 소스를 만들 때 많이 쓰는 고추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배종 중에는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꼭 사과처럼 생겼어요. 종자는 새까맣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꽃은 보라색이 피는 그런 고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종류의 고추들이 재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이거는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청양고추처럼 생긴 이거 일반 고추나 피망이나 파프리카나 둘이 결혼을 시키면 아기를 잘 만들어지는 이런 종이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루테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남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서 많이 키우는 그런 고추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친연세에 아까 하바네로라고 해서 우리 재배종 고추 중에서 가장 매운 고추예요. 청양고추보다 한 30배 정도 매운 이런 고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탄저병 안 걸리는 바카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걸 갖다 우리나라에 심으면 되지. 뭐 30년에 걸려서 우리나라 고추 탄저병 저항성을 만든다고 그렇게 고생을 했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달려요. 태어났던 브라질 같은데 건조하고 햇빛이 내리쬐고 이런 데서 잘 달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달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맛이 너무 없어요. 맛 질기기만 하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사과처럼 생겼던 이런 고추들이 있다. 세상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산에 가면 고추가 태어났던 브라질 같은 이런 산에 가면은 또 이 야생종들이 한 20가지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고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심어 놓으면 나무처럼 계속 자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추는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해요.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매운맛이라든지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추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거 제가 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지금 팔리고 있어요. 아주 매워요.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저 유럽의 스페인에
스페인에서 고추 판매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헝가리, 스페인 이런 쪽에 이게 마늘이나 고추를 이렇게 묶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는 그래서 이제 이게 쌍백에서 고추 농사를 하고 계시지만 쌍백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가 수원에 와서 이제 또 고추 연구를 오래 했다 아닌가 예. 그래서 전 세계 고추 동향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쌍백에서 고추 농사를 하지만 저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가? 내가 진짜 지금 고추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 경쟁력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재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생산액, 그러니까 고추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 그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 고추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계속 고추 시장이 줄고 있어요. 면적도 줄고 생산량도 줄고 고추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힘들어서 고추 농사 힘들어가지고 안 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풋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건고추도 마찬가지, 이렇게 풋고추도 마찬가지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반대라고 그랬지만 그러면 건고추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딘가 전 세계에 전 세계 한 170개 국가 중에 건고추를 생산하는 20개국에서 전체 생산량의 95%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된다는 고추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이게 노스 코리아 북한이 한 17등 정도 되네요. 건고추에. 그리고 재배 면적을 보면 역시 20개국에서 전체 재배 면적의 95%.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추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고추는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까운 중국에서. 만약 중국에서 우리 고추를 살 수 없다. 그러면 고추값은 금값이 될 거예요. 너무너무 고추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고추 생산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 고추 생산해가지고 냉동고추 만들어서 합천 쌍백에 와서 말려도 그걸 말려서 팔아도 우리나라 고추 판매 가격의 70% 정도면 남아요. 수입하는 업자들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60%가 부족해서 중국에서 사 먹고 있는데 중국이 아니면 고추 살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예, 그런 형편이고 예, 풋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풋고추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건고추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 세계 고추 생산량의 반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예, 고추를 많이 소비하는 태국도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태국도 우리 합천에 우리나라에다 고추 따로 다 보내버리고 자기 나라에 고추 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추가 너무 부족해요. 태국도. 옛날에는 한 20년 전쯤에 우리 태국에서 고추 한번 사왔던 적이 있었어요. 고추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태국에서 우리나라에 팔 게 없습니다. 자기네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형편이에요. 오직 중국에서만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건고추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만 건고추는 아까 재배 면적이 인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인도가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건고추 수출, 그 다음에 스페인, 페루, 멕시코 이런 순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고추를 수입하는 나라는 어딘가? 를 봤더니만 제일 부자 나라들이 주로 수입을 많이 해요.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아까 태국이 전 세계 고추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수입 3등이에요. 태국에서 고추를 이렇게 많이 먹고 있고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풋고추는 어디에서 수출을 많이 하느냐 봤더니만 예, 멕시코가 1등, 미국 옆에 있는 멕시코가 제일 많이 수출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또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수입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는가? 풋고추 수입은 예, 역시 미국이 1등이에요.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카나다 이런 나라에서 고추를 수입하고 있더라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기에서 고추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사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볼 때는 애국자들이에요. 진짜 그거 해줘야 돼요. 고추 농사 짓기 너무 힘든데 만약 이게 계시는 어르신들이 고추 농사를 안 지어주면 사올 데가 없습니다. 사올 데가 없으니까 고추값이 막 2배, 3배 뛰어오르면 물가 때문에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중국에서 수입이 너무 싸게 된다. 그런데 중국도 항상 그렇게 싸게 우리나라에 고추를 수출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가고 2019년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10년 만에 갔더니만 인건비가 7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급격히 지금 인건비가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가 싼 값으로 중국에서 고추를 사올 수 있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건고추에 대한 전망을 발표한 것을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작년도 우리나라 건고추 생산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생산량은 재배 면적이 계속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계속 20년 동안 계속 줄고 있어요. 한때는 13만 헥타까지 됐는데 지금은 3만 헥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었어요. 고추 재배 면적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건고추 생산량이 재배 면적이 줄어서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날씨가 그래도 한여름에는 많이 더웠지만 초창기하고 하반기에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생산량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백년에 비해서는 8% 정도 8.7% 감소를 했지만 재작년 23년에 비해서는 좀 늘었다라고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 10년간 건고추 생산량은 꾸준히 매년 5%씩 줄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고추뿐만 아니라 합천에도 많이 하는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대파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마늘은 생산액이 한때 1조 4천억 정도 됐다가 1조 1천억 정도로 한때는 우리 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추였고 그 다음에 마늘이 2등을 했었어요. 10년 전쯤에는. 그러다 최근에는 2013년에 2등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는 5등으로 떨어졌고 고추는 그동안에 쌀 다음으로 늘 항상 1등을 해왔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7등으로 줄어들었어요. 재배 면적이 줄다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추 농사를 지어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이만큼 줄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양파는 그래도 좀 늘었어요. 8등에서 4등 정도로. 대파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늘, 양파, 건고추, 대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것들은 놔두고 고추는 재배 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작년 여름처럼 그렇게 온도가 높아져 가니까 고추가 잘 안 달려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생산량은 23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좀 늘었지만 생산량이 늘었지만 백년에 비해서는 8.7% 9%가 줄었어요. 줄었고 그다음에 재배 면적 역시 백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거는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고추 대신에 다른 작물로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념채소의 재배 면적을 보면 마늘은 그래도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고 10년 동안 한 1.5% 정도 늘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양파도 0.5% 정도 늘은 편이에요. 고추는 연평균 매년 3%씩 지난 10년 동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런 형편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추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그래서 백년에 비해서 8.7%, 최근 10년간 연평균 5%씩 감소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면적당 생산량, 우리 300평당 고추 생산량은 재배 기술이 늘고 또 좋은 품종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꾸준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건고추, 대파 그래도 연차간에 고추가 이제 노지에서 하다 보니까 변동폭이 심해요.
그 해의 날씨에 따라서 고추 농사가 잘 되는 때가 있고 고추가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장님들의 기술이 늘고 새로운 품종들이 보급되면서 생산량, 단위 면적당 300평당 생산하는 양은 그래도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추 가격은 이렇게 변동이 심해요. 연차간에 이렇게 한때 높았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변동이 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우리는 생산이고 아까 고추가 우리가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가지고 60%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 조금 수출을 하고 있어요. 고추를. 그래 중국에서 싼 거 사가지고 가공해서 다시 중국이나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 최근에 조금씩 늘고 있는 형편이고 고추 수출은 주로 소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렇게 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은 그렇지만 수출량은 우리 수입량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은 수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면적이 줄고 생산량이 계속 주니까 반대로 우리 고추는 항상 일정량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량은 계속 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2000년대부터 계속 이게 막대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입량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수출량의 10배 정도 수입량이 많습니다. 상당히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이고 옛날에는 우리 고추 수입을 초창기에 25년 30년 전쯤에는 건고추가 수입이 됐었어요. 그럴 때는 중국의 고추 품종을 그대로 자기네들이 심은 것을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한국에 수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려놓고 나면 중국 고추하고 우리나라 고추 모양이 달라서 말려놔도 구분이 됐었어요. 최근 15년, 20년 전부터는 냉동고추가 수입이 되는 거예요. 냉동고추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 고추 종조를 사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고추를 옹기 심지 않고 그냥 직파를 했어요. 빽빽하게 심어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심으면 다 망가져 버리지 탄저병 때문에. 그런데 중국엔 비가 안 와요. 고추가 클 때는. 그러니까 그래 빽빽하게 심어놔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 놨다 겨울에 뽑아놨다가 밭에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따다가 푸대에 넣으면 100% 양근이 돼요. 그렇게 옛날에는 건고추를 수출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고추를 줄을 맞춰서 심으시오. 널찍널찍하게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하면 고추가 많이 달려요.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처럼 고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 종자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그걸 익으면 따가지고 꼭지를 따고 한번 씻어가지고 냉동 마이너스 38도씨에서 급속 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냉동 고추가 돼요. 고추가 깡깡 얼어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한국에 들고 와가지고 이게 쌍백에서 말리면 쌍백 고추가 돼버려요. 아무도 구분을 못하는 거라. 우리나라 종자니까. 그래 상당히 심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것도 귀찮다. 그래 지금 어떻게 들어오느냐? 고추 가루를 만들고 자기네들이 거기다 마늘을 같이 섞어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고추는 처음에 간세가 270%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건고추를 팔 때 1,000원에 팔면 2,700원을 더 붙여서 3,700원에 팔도록 우리가 수입이 안 되도록 세금을 높게 매겨놨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1990년도 초반에 우루과이 라운드 수입 대체 회비를 할 때 설마 중국에서 냉동고추가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간세를 27% 10분의 1로 매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컴퓨터 하던 분, 사업한 다른 농사가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던 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냉동고추를 수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가까이 계속 냉동고추 수입이 되다가 냉동고추는 간세가 27%밖에 안 돼요. 그럼 1,000원에 팔라 그러면 1,270원에 팔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고추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냉동해가지고 한국에 싣고 와서 이국에서 말려가지고 팔면 그래도 싸다는 거예요. 한국 고추 받아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스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대로 마늘하고 섞어가지고 그러면 세금은 45%.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추 가격의 한 70% 정도 값이면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는 30분이 남으니까 얼마나 장사가 되는 돈이 그 사업이에요. 그런 행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동 고추는 이렇게 수입이 계속 늘다가 최근에 줄고 반면에 이 소스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김치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nin가요. 그래 김치에 들어오는 고추 양도 무시를 못해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고추 앞으로 공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급은 이대로 간다면 계속 줄다 보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고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만 그래도 10년 후에도 고추는 지금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고추는 우리가 1인당 한 3kg 인자 갓 태어난 애까지 다 평균으로 나눠서 1인당 3kg 정도를 먹고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추를 먹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고추 소비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행편이고 고추 농사는 계속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애국자예요. 나라에서 고추 농사 짓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거 고추값 폭등해가지고 막 농산물 값 폭등해서 난리가 안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고추를 살 때 다 그냥 홍고추를 사가 자기 집에서 말렸다nin가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춧가루로 사는 비율이 80%. 귀찮아서 못하겠다 이제 말리는 것도. 그런 행편이고요. 고추를 사는 것도 옛날에는 부모, 친척, 고향에서 샀던 것들이 제법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농협마트라든지 주변에 마트에서 사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 고추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작년에 좀 줄었고 최근 계속 줄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3%, 평년에 비해서 10% 줄 것 같다는 전망이에요. 계속 고추는 줄을 갖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은 지금하고 비슷하게 그래도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지금은 전망이 되고 있는 행편입니다. 그래서 좀 짧지 않은 시간 우리 전 세계 고추 동향, 그 다음 우리나라 고추 동향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 지금부터는 고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어떻게 고추를 관리를 해야 고추가 잘 달릴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이 없으신가요? 병이 안 나게 하는 거에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병부터 먼저 할까요? 재배부터 먼저 할까요? 예, 그러게 재배를 잘하면 병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실 때 받으실 때 보면 탄저병의 특효약이 뭐냐 이것만 물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쌍벽에 그 농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교육받아 가지고는 평생 안 늘어요. 왜 병이 오는가? 왜 내가 탄저병 약을 쳤는데 안 죽는가 하는 기본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배 쪽에 기본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추 농사 짓는 데 문제가 되는 온도, 햇빛, 물, 비료, 토양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고추종자를 파종하신 사장님들도 계실 테고 이제 파종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 이제 온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아닌가요? 고추밭의 온도 관리는 이거 한 장이면 돼요. 그렇게 육묘를 하든지 고추밭에서 키우든지 똑같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 최소한 15도씨 이상은 돼야 돼요, 밤에. 그 다음에 낮에 더워도 30도씨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고추가.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고추가 태어났던 게 브라질 쪽에 더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30도씨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그것은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추도 한계가 있어요. 30도씨 넘어가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럼 15도씨 밑으로 떨어지면 아까 따뜻한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추워요. 그럼 15도씨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고추가 안 크거나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안 자란다는 뜻이지. 그래서 지금은 고추를 파종할 단계다 아닌가요? 고추를 파종할 때는 고추 종자가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온도를 밤낮 온도를 30도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 놓으면 한 2, 3일 되면 싹이 틉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장님들이 그걸 이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뭐 고추 춥든지 덥든지 상관 안 하고 그냥 이게 작은 비닐 한 개 덮어가지고 해놔놓으면 밤에 지금 막 10도씨, 5도씨 이렇게 떨어져요. 이불 한 개 덮어줘도. 그렇게 되면 싹이 나는데 일주일 이상 열흘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쨌든 이불 좀 많이 덮든지 아니면 전열선을 깔든지 해서 싹이 날 때는 30도 정도를 유지를 해줘라. 그럼 싹이 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30도씨로 놔놓으면 고추가 콩나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싹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온도를 좀 낮춰서 한 22, 3도씨, 밤에는 14, 5도씨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체크하는? 온도계는 한 개 있어야 돼요. 그 철물점에 가면 온도계 몇천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 그 고추 파종에는 파종상에 한 개 걸어 놔놓으면 어젯밤에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아, 낮에 이게 이불을 덮어놨더니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불을 걷어주니까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에는 22, 3도씨, 밤에는 14, 5도씨 정도가 유지되면 고추가 자라는데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밭에 가서 심겨놨을 때는 우리가 온도 조절을 못 한다닌가요. 여름엔 너무 덥고, 그래, 너무 더운데,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더운 것을 우리가 뭐 선풍기를 켜줄 수도 없고, 고추밭에 에어컨을 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는 그냥, 아, 고추가 힘이 들겠구나. 고추가 안 달리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참아야 돼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 짓는데 온도 관리의 기본은 15도씨 이상, 30도씨 이내가 되도록 관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작물별로 적당한 온도 관리 조건이 있어요. 딸기라든지 상추 같은 거는 최저 4도씨, 5도씨가 돼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고추는 10에서 15도씨 이상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밤에는 14, 5도, 낮에는 25도, 이것을 낮 온도하고 밤 온도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용어로 DIF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마트 농업을 강의하거나 막 이런 분들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별거 없습니다. 낮에 하고 밤의 온도 차이를 DIF라고 그래요. 그래, 낮에 하고 밤의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 있으면 고추가 자라는데 좋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밤낮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고추모의 키도 조절하고 열매가 달리는 것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뭐 사장님들 노지고추 하는데 굳이 이런 거 안 알아도 됩니다. 그냥 밤에는 해 넘어가기 전에 이불 잘 덮어주시고, 낮에는 이불을 활짝 걷어서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DIF라고 하는 것은 낮의 온도하고 밤의 온도 이 차이가 10도씨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좋더라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키를 크게도 할 수 있고 꽃이 많이 피게도 할 수 있고 열매가 잘 자라고 달리게 할 수 있는 우리 식물 공장을 하는데 이런 기술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은 날 심어도 같은 날 파종을 해도 온도 관리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온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그림이냐 하면 고추가 열매가 달려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고추뿐만 아니라 수박, 호박, 참외 다 똑같이 이런 원리 똑같습니다. 고추가 달리려 그러면 종자가 생겨야 돼요. 종자가 생기려 그러면 숲꽃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머리 와서 묻어야 되고, 암술머리 와서 묻는 것을 우리 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 여자친구 집 앞에까지 오는 것을 수분이라고 그래요. 수분만 됐다고 해서 종자가 달리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들이 쭉 타고 내려가야 돼요. 타고 내려가서 여자친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종자 한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고추 종자 안에, 고추 열매 안에 종자가 100개가 달렸다. 그러면 이 꽃가루가 100개가 다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친구 100명하고 다 1대1로 만나서 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종자가 이렇게 한 고추 안에 100개 정도 잘 생겨야 고추 무게도 무겁고 모양도 예쁘게 잘 빠지는 거지. 고추 종자가 한 10개 들어있다. 그러면 고추가 이만하게 돼요. 그리고 고추가 막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것들은 종자가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럼 왜 안 들까?
너무 추워서, 너무 더워서, 너무 건조해서 목이 말라서 여자친구를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들이 왜 15도이고 30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다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15도씨일 때, 아까 꽃가루가 싹이 날 때는 15도씨일 때 제일 싹이 잘 나더래요. 암술머리에서. 그러니까 여자친구 집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데는 15도씨 이상 되니까 좋다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싹이 나서 자라가는데 여자친구 찾아가는 그 온도는 25도씨일 때 제일 좋고 20도씨, 30도씨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10도씨, 35도씨 되니까 싹은 났는데 그게 자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꽃가루가 자라서 못 들어가니까 못 만나는 거지. 그럼 종자는 혼자 독서 공부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자가 안 생겨요. 종자가 안 생기면 고추가 안 크는 거지. 그게 고추 온도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15도씨, 30도씨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최근에 작년 우리 여름에도 너무 더웠다닌가요. 그래서 지금 염려를 많이 해요.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염려를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해봤어요. 자, 지금 현재보다 온도가 3도씨 아니면 6도씨가 높아지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정도 늘어나고 비는 지금보다 20% 정도만 더 왓선 조건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고추 수량이 9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6도씨가 올라가면. 3도씨가 올라가면 고추 수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연구를 하는 사람들, 고추 품종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위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사장님들은 지구의 온도가 안 올라가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 온도일 때 고추가 100개가 달렸다 그러면 온도가 3도씨 올라가니까 60개밖에 안 달리더래요. 온도가 6도씨가 올라가니까 20개밖에 안 달리더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그 다음에 온도가 그렇게 높아져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병에 걸리는 비율이 이렇게 50% 그렇게 3배 정도 늘어나더라. 병에 걸리는 비율이. 그 다음에 열매가 갈라지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매가 못 크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늘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또 다른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자, 햇빛을 조금 가려주고 온도를 평균 한 2도씩 떨어뜨려 본 거예요. 2도씩 낮춰 본 거예요. 아까 온도를 3도씩 올렸을 때 그랬고 2도씨를 낮추니까 저온에서는 수량이 13%, 온도가 2도씨 낮으니까 13% 줄고 저온에다가 햇빛까지 좀 가려주니까 수량이 70%, 80%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정한 온도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공기 중의 온도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땅 속의 온도도 중요해요. 그리고 뿌리 쪽의 온도도. 뿌리 쪽의 온도는 어쨌든 간에 뿌리가 자라가는데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고 토양의 온도는 싹이 날 때는 30도씨 그 다음에 묘를 키울 때는 20에서 25도씨 정도가 유지가 되면 좋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달릴 때는 22에서 28도 열매를 수확할 때는 20에서 25도씨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복잡하게 단계별로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밤에는 그래도 최소한 15도씨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이불을 좀 덮어줘야 되고 낮에 너무 더울 때는 하우스 농사를 할 때는 하우스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30도씨 이내로 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고추 농사의 온도 관리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묘를 키울 때 지금 싹을 틔우고 파종을 할 때는 한 30도씨 그 다음에 싹이 나고 난 다음에 밤에는 그래도 이불을 덮어줘 가지고 15도씨 밑으로 안 떨어지게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낮에는 아침에 시장에 가기 전에 이불을 덮어 놨던 것을 걷어내서 온도도 좀 떨어지고 햇빛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는 온도는 그렇게 관리하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고추도 힘들겠구나. 안 달릴 수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추 농사 짓는 데 중요한 게 햇빛이에요. 예. 햇빛은 고추뿐만 아니에요. 뭐 마늘 농사나 수박 농사나 참외, 딸기 다 중요해요. 왜? 우리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식물들은 발이 없다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들은 자기 잎사귀만 잘 이렇게 펼치고 있으면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햇빛, 그 다음에 물을 흡수해서 강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강합성이 뭔가?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뿌리에서 먹은 물하고 햇빛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이 뭔가? 우리가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그 주사 맞는 거, 약, 거기는 포도당이거든요. 식물도 똑같이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어디서 만들어주는가? 잎사귀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럼 그때 제일 중요한 요인이 햇빛이에요. 햇빛이 없으면은 아무리 잎사귀가 튼튼하고 좋아도 영양분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비싼 비료, 그 다음에 뭐 좋은 물, 아무리 갖다 줘도 뿌리에서 먹고 사는 게 50%, 잎사귀에서 만들어지는 게 50%. 잎사귀에서 강합성을 안 하면 50%는 굶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이 중요하다. 햇빛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햇빛은 무조건 흐릿하게 얘기하면 형광등 비춰놓은 이것만 가지고도 햇빛이 되는가?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들이 아, 빛이 있구나라고 느끼려 그러면 우리 형광등 이거 켜놔가지고 이게 책상에는 빛이 없어요. 식물들은 깜깜한 거다. 이거. 그래서 그 이상의 강도가 돼야 돼요. 그럼 형광등에 바짝 갖다 넣으면 갖다 놔도 식물체들 입장에서는 빛이 없어요. 이 형광등의 2배 정도의 빛의 세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빛 강도가, 빛의 세기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강합성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한정으로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밥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추는 밥그릇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햇빛이 너무 세도 다 소화를 못해. 그래서 그걸 우리 강포화점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햇빛이 세도 소모를 못한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3만 럭스라고 그래요. 3만 럭스가 얼마나 되는가? 3만 럭스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여름에 땡볕에 옥상에 가서 햇빛이 내리쬐을 때 강도가 10만에서 한 12만 럭스 정도 돼요. 그럼 3만 럭스라 그러면 아침에 한 9시 정도의 햇빛의 세기, 따가운 정도, 그 정도만 돼도 고추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햇빛이 세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잎사귀가 그릇이 작아서. 그래서 그 정도의 햇빛의 세기까지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가 길면 길수록 고추나 모든 식물들이 도움이 된다. 영양분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에 반해서 오이라든지 수박은 고추보다 훨씬 솥이 큰 거예요. 그래서 고추보다도 오이 같은 거는 2배 정도 더 햇빛이 세도 다 소화가 되고, 수박은 3배 정도까지도 더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합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강보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00럭스 이상은 돼야 아, 빛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낀다는 거지. 그때부터 강합성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릿한 형광등 켜놔놓고 비가 자주 올 때, 눈이 올 때, 해가 없을 때 빛을 주면 좋다 그러는데, 그래 우리 형광등 켜놔주자. 흐릿한 것 갖다 켜놓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는 식물체들은 빛이 없는 거지.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 식물 공장 많이 만든다닌가요. 그래서 LED 등을 많이 쓰고 있고, 이거는 충주에 있는 와사비를 농사 짓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재보니까 2039럭스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최소한 고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빛이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일 세게 나올 때를 조사를 해보니까 10,000럭스 정도 돼요. 아까 3만 럭스니까 이거보다도 3배 정도 더 세면 셀수록 강합성은 많이 되고
고추의 에너지를, 영양분을 많이 생산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식물공장 해 샀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해요. 빛이 좀 더 센 빛이 나와야만 완전한 식물공장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행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온도처럼 햇빛에 관한 것도 작물에 따라서 아까 수박은 최소한 4,000럭스, 최대한 8만 럭스까지 햇빛이 세면 셀수록 강합성이 많이 돼서 수박이 달고 크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햇빛의 세기를 가지고 키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햇빛의 세기가 너무 흐릿하게 이렇게 되면 키만 크고 이게 허물허물하게 힘이 없어진다, 이런 것을 실험을 한 결과이고요. 우리가 보는 햇빛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파장별로 빛의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햇빛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닌가요? 고추는 3만 럭스, 햇빛이 더 이상 증가돼도 강합성 양은 증가되지 않아요. 왜? 밥솥이 작아가지고 아무리 많이 쌀을 안 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지, 고추는. 그런데 수박 같은 거는 그보다 3배 정도 밥솥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빛의 세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강당 안에는 한 400 ppm, 0.04%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좀 부족하고 그것보다 2배 정도 더 늘면 늘수록 고추의 수량은 늘어난다. 세 번째, 온도. 아까 35도씨 40도 이상 넘어가면 아까 꽃가루가 싹이 안 나는 문제도 있지만 강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더우면. 그래서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적당한 온도를 주고 고온을 주고 물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햇빛을 가려준 거지. 햇빛이 아까 강합성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햇빛을 가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수량이 이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자, 여름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한참 너무 뜨거울 때 한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는 햇빛을 잠깐 가려줘도 이상이 없어요. 그때 너무 덥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햇빛도 세고 그럴 때 잠깐 가려주는 건 괜찮은데 이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30%를 차광시키고 80%를 차광을 시켰더니만 이렇게 수량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착각을 하시지 말고 착각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햇빛은 기본적으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런데 너무 더울 때는 잠깐 가려줘도 큰 문제는 없다, 고추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온도를 이야기했고, 왜 식물이 살아가는데 햇빛이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 관리예요. 자, 지금 뭐를 키우는데 물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지. 고추는 아까 태어난 데가 브라질이라 그랬다니까요. 거기는 좀 가물은 동네예요. 그래서 고추는 옛날부터 한초, 가물 한자, 풀초자, 가물음에 견딜 수 있는 풀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고추는 습해에는 너무 약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뭄에는 견디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추는 뿌리가 깊이 안 들어가요. 왜? 이게 깊이 들어가면 밑에 물이 고여 있으면 금방 뿌리가 상해버리거든요. 그래, 뿌리가 안 깊게 들어가니까 심어 놓고 나서 바로 지주대를 씌워줘야 돼요. 그러면 바로 쓰러져 버리거든요. 뿌리가 얕아서. 그 말은 고추는 습해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추밭에 가서 고추밭에는 다 흙만 가득 찬 걸로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고추밭은 이런 밭이에요. 그래, 흙덩거리가 50%, 나머지 반의 반은 물이 찰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반의 반 25%는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추 뿌리도 있고 흙덩이도 있고 물이 들어갈 공간, 공기가 들어가 있는 공간, 이렇게 밭이 돼야 식물이 잘 자라는데 이게 흙덩이하고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옥수수처럼 이렇게 뿌리가 강한 것도 땅속에서 독소가 나와서 죽어버린다. 고추는 더 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고추밭은 일양을 높였다닌가요. 중국처럼 브라질처럼 가문 동네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팽팽한 밭에 갖다 그냥 줄만 맞춰서 꽂아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물만 주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름에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20cm 이상 막 이렇게 높여야 역병도 안 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의 핵심은, 물 줄 때 핵심은 너무 섭해를 너무 싫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식물들이 물을 어떻게 흡수하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는 목으로 그냥 입으로 마시지만 식물들은 이 뿌리털에서 물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흡수하면 식물체 안에는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쭉 물을 올려줄 수 있는 간이. 그런데 문제가 돼서 섭해가 생기면 이 간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 물이 쭉 위로 올라가야 이게 낮에 안 시드는데 이게 망가져 버렸으니 옆으로 물이 다 새버리고 위로는 물이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시들어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나 우리 이제 작은 화분에 식물을 키울 때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부지런해서 그래요. 너무 물을 자주 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애들이 흙이 좀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가끔씩 말라야 되는데 이 애들이 계속 날마다 생각 없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너무 이제 뿌리가 상해가 시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물이 부족해서 시드구나. 또 준단 말이지. 그래 되면 이제 식물체들이 죽는 게 되는 것이고, 토양에 오는 병은 이계 병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이 올라가는 물관부를 막아버려요. 수도관을. 그러니까 밑에 뿌리에서 아무리 물을 올리려고 그래도 간이 꽉 막혀 있는 거지, 병원균들로. 그래서 시들다 죽는 게 토양병입니다. 그래서 식물체를 딱 잘라보면 이렇게 뻥뻥뻥 구멍이 잘 뚫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섭해를 입으면 이게 간이 다 옆으로 새어버린다는 말이지. 그래서 물이 못 올라가서 시들어 죽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섭해에 입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야, 고추가 얼마나 물에 약한가 하는 실험을 했는데 고추의 발목 정도, 우리 고추 키가 이만하면 발목 정도만 물을 담가 본 거지. 그래 담가 보니까 하루 이틀 되니까 이게 강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잎사귀에서 만드는 영양분, 포도당을 만드는 영양분인데 그게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더니 하루 이틀 만에 섭해를 입으니까 이게 발목 정도 물이 잠기니까 물이 잘 빠졌다가 정상적으로 밭이 관리되는 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양분이 축적이 돼 가는데 물이 고여 있을 때는 이렇게 피해가 나더라 하는 것이 우리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그만큼 고추에는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실험이냐 하면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아까는 발목만 잠가 놨던 것이고 이제 고추 이게 키까지 물을 잠가 본 거예요. 우리 쌀 농사를 할 때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 뭐. 이렇게 물이 잠겨 있어 한 일주일 잠겨 있다가도 물 쫙 빼고 한번 씻어주면 쌀나무 벼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고추는 이렇게 이틀만 잠겨도 이틀만 잠겨 있어도 100개 중에 95개 정도가 죽어버릴 정도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수량이 95%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섭해에 약하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고였을 때는 최대한 빨리 빼줘라. 그것이 고추의 물관리의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의 육묘할 때 물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지. 우리 어떤 강사님들은 3일에 한 번씩 50ml를 줘라, 5ml, 10ml를 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 집집마다 다 상토 조건이 다르니까.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게 우리 트레이에다 뭐를 심는다 아닌가에 심어놔놓고 물을 줄 때는 밑으로 물이 쭉 빠져나올 때까지 한 번에 충분히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줄 때는 식물체가 약간 시든다고 느낄 때 물을 또다시 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집은 매일 줘야 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상토에 진흙이 많이 섞여서 살에 한 번 줘야 되는 집이 있고 집집마다 다르다는 거지. 그렇게 물을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3일에 한 번씩 몇 미리를 줘라. 그것은 아니다. 물을 줄 때는 한 번에 충분히 주시고 다음에 물을 줄 때는 잎사귀가 약간 시들 때 흙이 약간 말랐다 싶을 때 그때 물을 충분히 한 번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2월달, 3월달에는 이틀,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다가 4월달, 5월달 밭에 나가기 전에는 하루에 2번씩 줘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밭의 물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HD라고 해서 수분의 부족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체가 하루에 먹어야 될 물량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 부족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어렵게 HD라 수분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식물 공장에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관리할 때 이런 기준이 있어요. 싹이 날 때, 꽃이 필 때, 열매가 달릴 때 이 정도 물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고추의 물 관리는 노지에는 우리가 또 스프링쿨러나 점정가스를 설치해 놓은 논밭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하늘의 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뭐 건조할 때는 물을 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물을 못 줄 때는, 습할 때는 물을 잘 빠지도록 도와주는 게 고추 농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물 관리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이에요. 밭에 흙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하는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고추가 자라는데 적당한 토양의 조건이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 뭐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저런 기준이 있구나.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저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크게 문제 안 된다. 고추 농사 짓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래도 이제 고추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 밭의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용어 정도는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토양의 산도, 토양의 pH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막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밭은 산성 땅이 돼가지고 막 시금치가 안 되고 뭐 감자는 잘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그게 토양의 pH, 토양의 산도라고 하는 거예요. 토양의 pH는 이게 1부터 한 10까지 정도가 있는데 6.5 정도가 중성 땅이에요. 대부분의 작물들은 중성 토양에서 잘 자라요.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pH를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토양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토양 분석은 우리 밭에 군데군데 흙을 떠가지고 한 삽씩 한 삽 깊이로 떠가지고 잘 섞어가지고 센터에 갖다 주면 한 2, 3주 만에 토양 분석을 해줘요. 그럼 토양 분석을 할 때 그때 이 밭에 사장님 밭의 pH는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pH를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밭의 유기물 함량이에요. 이건 퇴비 함량이에요. 그래 밭에 퇴비가 이만큼 흙 1kg당 유기물이 30g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눈으로 봐서 모르는 거라. 토양 분석을 하면 계산을 다 해줘요. 이 밭에 유기물이 충분하니까 퇴비를 그대로 지금까지 넣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밭에는 그동안 퇴비가 너무 안 들어가서 퇴비가 부족하니 퇴비를 좀 많이 넣어주시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줄 거예요. 이게서 제가 말씀드리는 퇴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루로 되어 있는 푸대퇴비 그게 아니라 우리 쌀농사 지을 때 볏짚 있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풀, 그걸 갖다 넣어줘야 이 유기물이 되는 것이,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썩으면서 이제 비료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게 썩으면서 아까 토양 중에 공기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기구멍이 만들어지니까 물이 잘 빠지고, 물이 잘 빠지니까 뿌리가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하니까 토양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위해서는 유기물을 꼭 넣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칼슘, 마그네슘 이런 비료를 이 정도가 기준이에요. 저 정도가 됐을 때 적당히 자라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보다 높거나 낮을 때는, 높을 때는 비료를 안 주시면 되는 것이고 낮을 때는 그 비료를 공급해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CEC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 CEC, 영어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양이온 치안 용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토양 속에 있는 창고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양 속에는 우리가 비료를 주면 그 비료를 바로 식물자가 오자마자 먹는 게 아니라 창고에 쌓아놨다가 하나씩 갖다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밭에 창고가 있어야지 내가 비료를 줬을 때 그 비료가 창고에 있다가 식물체가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데, 창고가 너무 작으면 비료를 줬을 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 창고를 키워주는 게 뭐냐? 유기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퇴비를 넣어주는 거. 그래서 300평당 창고 크기는
300평이 아니고 흙 1kg당 10에서 15cm 몰간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외울 필요도 없고 하여간 우리 밭에 창고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밭에 비료가 얼마나 있는가를 아는 방법이에요. 저거는 이제 이만한 그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갖다 팍 꽂으면 EC 값이 나와요. EC가 뭐냐? 전기가 통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비료인지는 모르지만 비료가 많습니다, 적습니다를 알 수 있는 게 EC예요. 그래서 우리 고추밭에는 EC가 2.0 이상이 되면 비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뿌리를 심었을 때 뿌리가 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금에 배추 절이는 것처럼. 그럴 때는 EC를 낮춰줘야 되는 거지. EC를 어떻게 낮춰줄 것인가? 퇴비를 넣어주거나 물을 공급해가 씻어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비료를 많이 주고 나면은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의 입자예요. 이거 모래는 이만큼 크면, 그 다음에 미사질 모래는, 작은 모래는 이 정도 크기고, 점토, 우리 진흙은 이 정도 크기예요. 흙계 크기가. 그런데 흙계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대부분의 비료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칼슘, 석회, 그 다음에 칼리 비료, 고토 비료, 이런 거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이렇게 주면 토양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토양에 이게 흙하고 이제 비료하고. 그래서 이 붙어 있는 이게 이제 전기가 통해서 EC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럼 EC를 측정하면 우리 밭에 칼리가 많은지, 석회, 칼슘이 많은지, 고토가 많은지는 모르지만 우리 밭에 비료가 많다, 적다는 알 수 있어요. EC 메타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씩 측정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EC를 낮추고 창고를 키워주는 방법이 흙의 종류에 따라서 창고를 키우는 용량이 달라요. 그 제일 창고를 크게 키워줄 수 있는 게 유기물, 퇴비를 넣어주는 것이 우리 밭에 창고를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를 많이 넣어주라 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양은 우리가 아까 눈으로 봐가 몰라요. 비료가 많이 있는지 비료가 적은지. 그래서 꼭 센터에다가 흙을 뜨다가 토양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내만 부지런하면 토양 분석하는데 공짜예요. 예. 미국같이 저 부자도 우리 흙한삽 아까 떠가지고 분석하는데 비료가 얼마고 유기물이 얼마고 EC가 얼마를 분석해 주는데 12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도 10만 원. 우리나라는 공짜. 흙만 떠다 주면 공짜로 분석해 줘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우리나라는 이미 한 번씩 다 우리 밭 논 토양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토양의 기준이 아닌가요? 아까 pH가 6.0에서 6.5가 적당한데 이게는 지금 전남에 고추 농사를 짓는, 강주에서 고추 농사 짓는 밭의 실제 상황이에요. pH가 너무 낮아. 이게까지 와야 되는데 너무 낮다. 유기물, 퇴비가 너무 적다. 인산질 비료가 너무 적다. 그 다음에 칼리 비료는 너무 많다. 석회도 너무 많고 고토도 너무 많고 EC가 8.8, 아까 2.0 이하 돼야 되는데 4배나 높더라. 이렇게 되면 뿌리를 심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왜 이게 안 죽을까? 수분이 한 50% 되는 거라. 아까 수분이 25%만 돼야 되는데 50% 되니까 늘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까 비료가 이렇게 많아도 죽지는 않지만 고추는 너무너무 힘든 건지.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이 밭은 그래도 pH는 적당하고 유기물도 그래도 적당한 편이에요. 인산이 좀 많고 이런 양이온 비료들은 많더라 라고 하는 그런 결과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사장님 밭에 합천군 쌍백면 무선리에 주소를 넣으면 우리 밭에 토양을 한번 다 분석해 놨어요. 우리 밭에 논이고 밭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10년 전에 분석해 놓은 밭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분들은 이게 매년 2, 3년에 한 번씩만 하면 돼요. 흙을 갖다 주면 그걸 분석해 가지고 이게 컴퓨터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딸한테 우리 집 번지에, 야, 우리 고추밭에 번지를 입력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 밭의 비료는 어떻고 창고 크기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능청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전국의 토양을 다 한번 조사를 해놨어요. 흑토람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들한테 컴퓨터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pH 중성일 때 대부분의 비료들을 식물체가 잘 먹더라. pH가 낮으니까 이렇게 철이라든지 망간, 붕소, 구리, 아연 이런 미량 요소를 잘 먹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pH를 잘 조절해줘야 이게 비료 이야기는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pH에 따라서 비료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중성 땅일 때는 100개를 주면 100개를 먹는데 산성 땅일 때는 반밖에 못 먹더라는 이런 이야기. 그건 똑같이 비료 다 낭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료 이야기를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좀 더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농사 짓는데 비료는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이게 비료 주는 기준은 다 또 연구를 해놔가지고 밤마다 예, 기준이 다 돼 있어요. 그래, 그거는 뭐 복잡하게 애우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고 토양 분석을 한번 하시면 300평당 비료를 질소 비료 얼마, 칼리 비료 얼마, 석회 비료 얼마를 주시오라고 계산해 줘요. 그걸 갖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게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주는 퇴비에 따라서는 퇴비를 주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퇴비가 썩으면서 토양 속에 있는 공기구멍을 크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그 퇴비가 썩어지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석회 이런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볏짚이나 소똥퇴비는 예, 비료가 거의 같이 들어있어요. 돼지똥퇴비는 비료가 한 4배 정도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닭똥퇴비는 그보다도 훨씬 더 들어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닭똥퇴비를 준다든지 돼지똥퇴비를 주게 되면 화학 비료량을 줄여줘야 돼요. 닭똥퇴비 그만큼 넣고 돼지똥 그만큼 넣고 또 똑같이 비료를 주면 비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밭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지 재배, 그 다음에 시설 풋고추 재배, 그 다음에 빽빽하게 밀식 재배할 때 비료를 얼마를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집집마다도 달라요. 왜? 우리 밭에 그동안에 어떤 작물을 심었고 어떤 비료를 줘서 어떤 비료는 많이 남아있고 어떤 비료는 부족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처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준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전국 평균을 정해 놓은 것이고 합정군 300면에 맞는 비료량은 우리 집에 맞는 비료량은 아까 흑토람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오래전에 분석이 됐다 그러면 우리 센터에 한번 흙을 갖다가 분석하시면 비료를 어떻게 주시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고추밭에 비료를 주는 방법은 중요한 게 밑거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작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만들기 전에 비료를 주고 밭을 만드는 것을 밑거름이라 그래요. 웃거름은 심어 놓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보름 있다가 이제 고추가 달릴 때마다 딸 때마다 웃거름으로 주는 것을 추비, 웃거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밑거름은 우리가 주는 이제 식물이 살아가려 그러면 아까 강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게 반이고 그 다음에 땅 속에서 우리가 주는 비료로 먹고 사는 게 반이에요. 그러면 비료에는 식물이 먹고 살아야 되는 16대 필수 원소가 있어요. 그 중에 6가지는 우리 사람들이 밥을 먹듯이 먹어야 되는 비료가 있어요. 그게 요소비료, 염화가리, 용성인비, 그 다음에 석회, 그 다음에 고토비료, 그 다음에 유황비료예요. 예. 그런 비료들을 이렇게 밑거름으로 웃거름으로 줘야 되는데 밑거름으로는 질소, 인산, 칼리 이것들 다 한 번에 반 정도만 주면 돼요. 웃거름은 이것들 중에 인산하고 석회는 밑거름으로 한 방에 주면 되고 나머지 질소하고 칼리, 요소하고 염화가리는 반을 남겨놨다가 3번에 나눠서 주든지 4번에 나눠서 주든지 액비로 해서 주든지 이렇게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석회 비료도 우리가 주는 비료의 종류에 따라서 석회, 칼슘 함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 이제 센터에서 좀 자세한 건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지금 더우니까 지금 3시니까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